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40대 남자입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아내는 저와 두 딸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아내를 쏙 빼닮은 딸들과 힘들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아내를 만나는 날, 아내가 절 반겨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제게 주고 간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서툰 글솜씨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산골짜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오지였냐면 제가 어릴 땐 마을에 상수도가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고 전화도 당연히 없어서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몇 시간씩 걸어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하나도 모른 채 그저 누나와 함께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뛰놀며 자랐어요. 그러다 제가 19살쯤 됐을 무렵 서울로 놀러 갔다 온 친구가 세상 신기한 걸 봤다는 듯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서울 가니까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더라니까? 그게 뭐라더라? 전철이라나 지하철이라나? 아무튼 내가 겁도 없이 그걸 혼자 딱 탔다는 거 아니냐. 그거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평생 만날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만났다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말해주는 서울은 그때까지 시골뜨기였던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건물들이 하늘 끝까지 솟아있고 거리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쏜살같이 걸어간다더군요. 저에게 그런 세상은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날마다 서울 한복판을 멋지게 걷는 저를 상상했어요. 서울의 날라리 형들처럼 옷도 입고 염색도 하고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끝내줬습니다. 결국에 전 부모님께 서울에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서울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 갈게요. 옛말에 말은 제주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간다고 하잖아요. 뭐? 서울? 서울을 가겠다고? 아이,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알고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잔말 말고 가서 잠이나 자. 예상대로 부모님은 저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거셀수록 저의 목표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전 가방 하나 딸랑 메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께는 딸랑 쪽지 한 장 남기고서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세상과 부딪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락 자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나랑 잘 계시기 바랍니다. 멋진 아들 올림. 그렇게 전 낡은 가방 하나,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가 90년도 초반으로 기억되는데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고도 놀라웠어요. 전에 친구가 사투리를 쓰면 무시당한다고 겁을 줘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그저 감탄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순박했던 촌두기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정아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봐. 실장님이 옆에 방앗간 가서 쪄왔다는구나. 처음 서울에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되었던 건 일단 너무나 간지럽고 사근사근한 서울말이었어요. 거기선 절 아는 모든 사람이 정아가 정학씨 하고 불렀는데 처음엔 그 말이 너무 간지러워서 연신 제 귀를 긁곤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말투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친절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서울에서 한눈 팔면 코 베어 간다고 호들갑을 떨던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씨가 거친 고향 사람들보다 다들 천사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 생활을 얕보고 마음을 푹 놓고 있던 게 문제였는지 첫 월급을 받던 날 전 바로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정아가 내가 월세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월급 받으면 나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도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어차피 너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어디 회사 다니는 줄도 알잖냐. 그 형은 제가 서울 와서 처음 친해진 동네 형이었는데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길래 전 아무 의심 없이 제 월급 전부를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형은 야반 도주를 고 잠적해버렸고 저는 그렇게 첫 월급을 모두 날리게 되었죠. 저는 이 사정을 울며 불며 집주인 할머니와 그때 다니던 공장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모두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건 그렇고 다음 달 월세 밀리면 안 된다. 알지? 월세 밀리면 너도 그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위로를 기대했던 제 예상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가불은 안 된다. 월세는 꼭 제때 내라 하며 자기 사정부터 앞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전 도시 생활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기 시작했죠.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사글세방 생활에 지쳐서 악착같이 돈만 모으기도 했어요. 날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삭막하게 살던 건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몇 차례 공장 일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한 중소기업에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 예전의 순수함을 잃고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았어요. 사투리를 쓰면 놀림을 당하는 건 알기에 새 직장에서도 입만 꾹 다물고 있었고요. 그러다 그 직장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죠. 정학 씨라고 했죠? 왜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웃어요. 스마일. 아내는 저에게 좀 웃으라며 제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미소만 보였어요. 그때 한순간에 아내에게 반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해벌레하고 웃었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정학 씨 앞으로는 저하고 지금처럼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후부터 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아내만 나타나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은 그런 절 보고 왜 그렇게 웃냐고 무슨 좋은 일이냐고 어리둥절하게 묻기도 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 있었죠. 아내가 제 앞에서 웃고 움직이고 귀엽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난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파는 풀빵이 제일 맛있던데 요즘 안 팔더라? 어디 아프신가? 그러게 나도 그 풀빵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마 다른 동네 가신 거 아닐까? 어느 날은 우연히 아내가 어떤 풀빵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전 그때 갑자기 그 풀빵을 구해오지 못하면 나는 사나이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일도 반납하고 옆 동네까지 다 뒤져서 기어이 그 풀빵 트럭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 동네로 옮기셨어요? 혜진 씨가, 아니,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아이고, 나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이 풀빵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내가 고마워서라도 서비스 아주 많이 줘야겠네. 전 그날 아저씨가 굽고 있던 풀빵을 전부 사서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한 10봉지쯤 산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은 휴일에 풀빵을 들고 나타난 절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제야 갑자기 수줍어졌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풀빵이 먹고 싶어서요. 근데 아저씨가 서비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 혼자선 다 못 먹고 다 같이 드세요. 뭐? 풀빵을 10봉지나 서비스로 줬다고? 아, 그 집이 어딘데 그래? 나도 좀 가봐야겠네.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 사람들과 졸지에 풀빵 파티를 열게 되었고 저만 구석에 서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역시나 천사 같은 미소로 제게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 추운 날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혹시 풀빵 사러 뛰어갔다 온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풀빵 트럭을 봐서 사온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난 또 정학 씨가 나 먹으라고 사온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네? 아,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혜진 씨 많이 드세요. 아내는 사춘기 소년처럼 쭈뼛대는 절 보며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저는 서울 아가씨의 저돌적인 모습에 속절없이 끌려갔고요. 정학 씨, 손 좀 이리 줘봐요. 손이요? 손은 왜요? 저 손 안 씻었는데. 내가 잡아먹기라도 할까 봐서요? 아이, 왜 이렇게 떨어요? 정학 씨 손이 항상 건조해 보여서 핸드크림 좀 발라주려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정도로 전 그렇게 아내에게 흠뻑 빠져서 힘든 서울 생활도 궁핍한 주머니 사정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내의 미소 하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아내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난 사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우리 엄마 내가 고2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내가 6살쯤 때인가? 그때 엄마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거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덕분에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뭐.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항상 나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셔. 외할머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 그래도 당신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거 보면 할머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알 것 같아.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다. 아내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까지 아직 만나 뵙지 못한 분이지만 얼마나 아내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셨을지 알 것 같았죠. 아내 역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투로 정말 친딸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온 며느리를 약간 어색해하시던 부모님도 어느새 아내에게 먼저 안부 전할 것일 만큼 정말 정을 많이 주셨죠. 우리 며느린 도시 사람이라 그런지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얼굴도 뽀얀 게 꼭 탤런트 같네. 거 적당히 쳐다봐. 우리 예쁜 며느리 얼굴 닳겠네. 그때까지 동네에 살던 제 친구들한테도 제 결혼 소식은 단연 화제였습니다. 서울 간다고 훌쩍 떠나더니 금이 한양을 했다면서요. 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진 하나만 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지갑에 당신 사진 하나 넣고 다니면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꺼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 주라. 어? 당신도 참, 우리 이제 결혼해서 평생 붙어 살 텐데 사진까지 보려고? 알겠어. 요즘 찍은 사진은 없고 할머니 댁에 가면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도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올게. 결국에 아내는 처가에서 사진 앨범을 몽땅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그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와, 이 사진 뭐야? 여기 귀여운 애가 당신이야? 당신은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여웠네. 이땐 맨날 울어대서 엄마랑 할머니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셨대. 완전 울보였지 뭐. 울보여도 귀여워 당신은. 근데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야? 당신이랑 완전 똑같이 생기셨는데?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사진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아내 어릴 적 앨범을 보다 보니 돌아가신 장모님도 뵐 수 있었고 오래전 헤어졌다는 장인어른 얼굴도 보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두 볼 수 없는 얼굴이지만 사진 속 아이였던 아내는 분명히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난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저도 아내의 바람처럼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바랬던 건 제 아내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아내에게 저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고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살면서 가끔 아내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딸들과 아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전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딸들을 낳은 이후론 야근이 많은 생산직 말고 다른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게 바로 운전기사 일이었죠.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참 별의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대기업의 임원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저 역시 긴장하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절대 지각하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고 추돌 사고까지 있어서 도로가 완전 꽉 막혀 있었어요. 강 기사,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없나? 이러다 회의 늦겠네. 죄송합니다, 이사님. 계속 우회도를 찾아보고 있는데 사방이 꽉 막혀서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서둘러 보겠습니다. 저는 진땀을 흘려가며 간신히 우회도를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제 시간에 딱 맞춰 회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사님은 몹시 서둘러서 회의 장소로 들어가셨고 전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노고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아온 건 사직 통지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하네요. 강 기사 고생한 건 알겠는데 이사님 멀미하시는 거 모르나? 차를 그렇게 빨리 몰면 어떡해? 회의 도중에 또 멀미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잖아.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몰지 않으면 지각할 위기였습니다. 이사님도 빨리 가달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나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위로를 받았죠. 이 밖에도 한 번은 어떤 회사 상무님의 개인 기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무님이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려서 이혼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못하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던 상무님은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난데없이 다 제 탓이라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내 마누라한테 가서 고스란히 일러 바친 거 자네지? 자네가 아니면 누가 내 통화를 엿듣고 그걸 홀랑 가서 말했겠어. 내가 차에서 통화하던 거 다 들었지? 그래서 자네가 가서 말한 거지? 맹세코 아닙니다, 상무님. 전 차에서 일어난 어떤 사소한 일도 외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 사항이잖아요. 하지만 상무님은 역시나 막무가내로 다 제 탓이라며 저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 꼭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교양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은 역시나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팔불출인가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림도 잘 그리고 클래식도 듣기 좋아했거든요. 딸들은 제 아내 무릎에 앉아 엄마가 그려주는 그림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고요. 아내는 그때마다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한 평화로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래도 운전기사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좋은 회장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저뿐 아니라 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명절 때마다 과일이나 고기도 챙겨주시고 가끔 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운전대를 잡은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진 13년쯤 됐을 무렵인 것 같네요. 그즈음 아내는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도 사다 주고 손도 따주었지만 아내는 계속 불편해했어요. 여보, 나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푸는 것 같지?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당신도 운동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건강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정말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그저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떠냐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에 얼마나 무서운 병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눈을 보니 흰자위가 유독 노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안과를 먼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눈 흰자가 유독 노래 보이네. 혹시 뭐 간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이참에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면 어때? 당신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 에이, 무슨 큰 병원식이나. 이따가 동네 내과나 한번 가볼게. 근데 내 눈이 정말 그렇게 노래? 아내는 손살을 치며 동네 병원이나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이상한 예감이 스쳐서 저는 휴가까지 내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면서도 아내는 계속 딸아이들 감기 걱정만 하며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죠. 애들 요즘 계속 콧물 나던데 병원 오는 김에 같이 올 거 그랬다. 그치? 사람도 참. 아니, 당신 아파서 병원까지 왔는데 이 순간에도 애들 걱정뿐이야? 하여튼 지극정성이라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걸 다 어떻게 갖고 효도할런지 원. 하지만 검사 결과 막연했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담담하게 결과를 전하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말았어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간 쪽이나 림프절까지 전이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고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겁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무슨 병이라고요? 환자분 담낭암입니다. 검사 결과 보니 예후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아내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담낭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밑이 꺼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옆에 있던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온몸을 떨며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내 쓸개를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당신 꼭 살릴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을 줄 거고 그보다 더한 게 필요하다고 해도 다 해볼 거야.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당신마저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니까 정말 힘이 나네. 그 옛날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 아플 때 옆에 아버지도 안 계셨는데 우리 엄마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 아내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딸들도 너무 어린 나이여서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저도 치료비를 벌어야 했기에 운전기사 일을 관둘 수 없었지만 출퇴근을 아내 병원으로 하며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아내는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일어날 힘도 없어서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곁에서 옛날 얘기도 해주고 요즘 우리 딸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도 계속 이야기해 주었죠. 그때 제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간도 쓸개도 다 떼주겠다고 말했는데 전 아내의 고통을 하나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내가 풀빵 10봉지 사갔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한테 풀빵을 먹이고 싶어서 온 동네를 뒤져서 그 풀빵 트럭을 찾아냈다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먹고 싶었냐고 어찌나 웃으시던지. 알지. 당신 한겨울에 땀을 엄청 흘리면서 들어왔잖아. 지금도 생각난다. 당신이 사다 준 풀빵.
그거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네. 그렇다고 또 사러 뛰어가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나랑 얘기하자. 그래, 밤새도록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자. 나 당신 앨범 챙겨왔어. 당신 어렸을 때 앨범 보는 거 좋아했잖아. 저는 밤이 깊어가도록 아내와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앉아 10번도 넘게 본 앨범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얼굴, 행복하게 웃는 얼굴, 건강하고 활기찼던 얼굴을 제 머릿속에 모두 기억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아내가 제 곁을 떠나더라도 그 웃음, 그 표정들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랬습니다. 아낸 그렇게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제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랑만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그 순간에도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저랑 세미 곁에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요? 1년만요. 한 달만요. 아니, 1시간만 더요.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머마,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래. 거기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거라. 아내는 정말 날개옷을 입은 천사였을까요? 그래서 잠시 제 곁에 머물렀다 하늘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요?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아내는 잠시 제 곁에 머무르며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큰 사랑만 남기고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혜진아,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해. 널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당신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남편이라 당신한테 미안하기만 해. 하지만 나 약속할게.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아이들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게. 그리고 아주 시간이 흘러서 당신 만나러 갈게. 너무 늦게 왔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 우리 잠시만 안녕하자. 그때까지 잘 있어, 내 사랑.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아내를 홀로 보내고 돌아오는 길.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서로 마음을 고백하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까지 아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때 제 곁엔 두 딸이 있었는데 혼자 먼 길을 떠나는 아내가 혹시 외롭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이었어요. 저는 딸들의 손을 붙잡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로 소풍 간 엄마가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엄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웃고 잘 지내는 거야. 할 수 있지?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고 우리도 계속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자. 아빠. 근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나 조금만 더 울어도 돼? 그래, 그래. 울어도 돼. 아빠도 딱 오늘까지만 울게. 물론 그 뒤로도 전 딸들 몰래 아내 생각을 하며 울곤 했습니다. 그래도 전 계속 아빠로 살아야 하니 억지로라도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8년이 흐르더군요. 집 곳곳 남아있던 아내 흔적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한 기억만은 선명하게 제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커서 이제는 저를 먼저 챙깁니다. 예전엔 딸들 때문에 산다면 이젠 딸들 덕분에 제가 산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 양복 다려놨으니까 이거 입고 가세요. 새로운 곳에 면접 보러 가신다면서요. 아빠 요즘 너무 말라서 옷이라도 멋지게 입고 가야 얼굴이 좋아 보이죠. 저는 딸들이 챙겨준 양복을 입고 그 무렵 새로 면접을 보기로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대표님의 개인 운전기사를 구하는 자리였는데 전에 일했던 경력을 인정도 해주시고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대표님 댁으로 직접 인사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대표님 댁은 성북동 끝자락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정원이 정말 멋진 집이었습니다. 안에서 클래식을 틀어두셨는지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는데 만나 뵙기도 전부터 참 기품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대표님 모실 강정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오히려 내가 잘 부탁드려야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이른이 넘은 연세였는데도 아직 건강하고 젊어 보이셨어요. 대표님은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오고 갈 집이니 편하게 둘러봐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편히 있어도 된다는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전 시원한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편히 대표님 댁을 둘러보았어요. 대표님은 어느새 제 곁으로 오셔서 이것저것 물으셨고요. 강 기사 나이를 보니까 한참 애들 키울 나이던데, 그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 네, 지금 19살, 17살 되는 딸이 둘 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은 제가 혼자 딸들 키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내가 괜한 질문을 했구만.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내분이라면 역시나 젊은 나이였을 텐데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꼬. 나 역시 아내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처지라 그 마음 잘 알 것 같네요. 아, 사모님 말씀은 듣지 못했는데 대표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처음엔 견딜 수 없이 슬펐는데 그나마 저희 딸들을 보고 겨우 버티며 살고 있어요. 대표님은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흰 첫 만남이었지만 꽤 이야기가 잘 통해 예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대표님 책장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액자가 멀리 있어 약간 흐릿하게 보였는데 어쩐지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대표님은 제가 액자를 보고 있는 걸 아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액자를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는 꼬마 아이 보여요? 참 예쁘죠? 대표님은 어쩐지 씁쓸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저는 어떤 사연이 있나 싶어 액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라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입도 다 다물지 못하고 저,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기사, 왜 그래요? 이 사진이 어쩌길래 그렇게나 깜짝 놀라나? 제가 놀란 이유는 바로 그 액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어릴 적 제 아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도 제가 아내를 몰라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내와 그와 비슷한 옷차림의 사진을 본 적도 있었고요. 대, 대표님께 왜 그 사진이 있죠? 왜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진 말인가요? 그게 왜냐면 이 사진 속 꼬마 숙녀님이 오래전 헤어진 내 딸이기 때문일세. 이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이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저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의 반응에 놀란 대표님이 절 일으켜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지 직접 손수건을 꺼내 땀까지 닦아주셨답니다. 강 기사, 아니 대체 왜 그러나? 혹시 이 아이를 알고 있는 거야? 그, 그게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이 바로 제 죽은 아내입니다. 대표님의 딸이 바로 제 아내라고요. 제 폭탄 발언에 대표님도 너무 놀라시며 급기야 제 어깨를 잡고 흔들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자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못 써. 자네 아내라는 사람 이름이 뭔데? 당장 말해보게. 제 아는 김혜진입니다. 아내는 오래전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이 사람 제 아내가 확실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있겠어요? 혜진이가, 혜진이가 자네 아내라고? 그리고 내 딸이 죽었다고? 대표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리곤 허공만 쳐다보시며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 인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아이 대신 자네가 찾아온 거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자네가 진짜 혜진이가 하늘에서 나에게 보낸 내 사위라고? 대표님은 연신 아내 이름을 부르며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죠. 대표님은 그러면서 아내를 떠나야 했던 슬픈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혜진이 곁을 떠난 게 40년도 더 전일 거야. 그때 우리 딸 나이가 6살이었지. 어찌나 예비를 보고 빵긋빵긋 잘 웃던지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 난 그 천사 같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거야. 대표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성장하셨다고 해요. 집에서 먹을 쌀은커녕 죽을 끓여 먹을 풀도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끓여 먹을 정도셨다네요. 그러다 부잣집 딸이었던 장모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아내는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숙녀였어. 그런 사람이 날 만나 어쩌다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고 우리 딸아이까지 갖게 된 거지. 그때 처가에서 어찌나 반대가 심하던지 우리 딸아이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 하지만 장모님은 끝내 가난의 배를 골고 있는 당신 딸을 외면하지 못하셨고 마지못해 나까지 받아들이셨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은 그저 결혼만 인정했다 뿐이지 대표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끝까지 사이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장인어른만 보면 화를 내거나 집안 싸움이 벌어져서 아이를 낳고도 미역국조차 몇 번 드시질 못했대요. 그 부잣집에서 얼마나 내가 미우면 아내가 손녀딸을 낳았는데도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으셨겠나. 아내도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지쳤겠지. 그러다 우리 딸이 5살쯤 됐을 때 나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 중이라는 걸 알았어.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나? 그때 난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수치스러웠어. 가난한 내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겠으면 그렇게 착하던 아내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까? 그저 수치스러웠지. 그래서 난 차라리 아내를 보내주기로 했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내가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남자 곁에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 장인어른은 그렇게 장모님을 두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 아내가 보고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집을 찾았지만 장인어른이 떠난 걸 알게 된 처가에서 아예 만남을 차단하고 이사까지 가버리셨다네요.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걸어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잘 지내는 것 같은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없는 게 아내와 딸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나 한 사람 사라져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장인어른 절대 아닙니다. 장모님 그 뒤로 재혼도 안 하시고 평생 혼자 지내셨어요. 아내도 늘 아버지 빈자리를 힘들어했고요. 그게 정말인가? 내 아내가 정말 그 남자와 재혼하지 않았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장모님의 행복을 위해 곁을 떠난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답니다. 그러다 아주 세월이 흘러서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신 거고요. 새로운 분과 아들도 한 명 낳게 되셨답니다. 장인어른은 새로운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두고 온 딸아이가 그리웠지만 차마 찾아 나설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그저 가슴에 딸아이를 묻고 살았어. 그러다 내 와이프가 큰 병에 걸려서 투병하게 되었지. 그 사람도 참 착한 사람이었어. 힘든 항암 치료에 힘겨하면서도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구만. 이제 그 딸아이를 찾아보라고. 내가 평생 그리워하는 거 아니까 이제라도 딸아이를 찾아보라고 말이야. 그 사모님은 유언으로 이제 그리운 딸아이를 찾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저는 만나 뵙지도 못한 분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또 감사했어요. 설사 본인이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남은 사람을 챙기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난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어느 정도 기력을 차렸을 때 마침내 딸아이를 찾아 나섰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 근데 그게 내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걸 줄이야. 장인어른은 다시 아내 이야기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전 그런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옛날 사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장인어른과 절 만나게 해준 게 아닐까 싶네요. 아내도 장인어른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내는 하늘에서도 제게 이렇게나 큰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된 장인어른은 지금은 저희 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 든든한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십니다. 전 현재 장인어른을 바로 옆에서 모시며 수행기사이자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얘들아, 인사해라. 너희 외할아버지셔. 네 엄마가 예전에 얘기 많이 해줬지? 어서 인사드려라. 아, 안녕하세요. 전 엄마 딸이에요. 얘도 엄마 딸이고요. 장인어른은 약간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 딸아이를 보고 정말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너희가 내 딸 혜진이 딸들이구나. 만나서 반갑다. 우리 사이가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너흰 정말 혜진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꼭 내 딸이 다시 어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 어? 할아버지 지금 우세요? 왜 우세요? 미안하구나.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서 큰일이야. 장인어른은 아직도 아내 얘기만 나오면 가끔 눈물을 보이시지만 지금은 제 딸들이 그런 장인어른 옆에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도 장인어른의 아들인 청년을 만나 뵙게 되었죠. 이젠 제 처남 되는 사람을요. 사실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관계인데 처남은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먼저 살펴주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매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실 제게 누나가 있다는 걸 다 커서 알았지만 어딘가 제 형제가 있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누나는 만날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매형과 조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나야말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게 꿈 같기만 하네. 정말 고마워. 내 아내를 누나라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희 처남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더군요. 아내가 동생이 있는 걸 알았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처남은 멋진 변호사 삼촌으로 제 아이들에게 제일 멋진 외삼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사실 믿기지가 않는다? 좀 얼떨떨해.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생긴 것도 그렇고 외삼촌까지 말이야. 혹시 이거 꿈 아니지? 아빠도 꿈만 같다. 이게 다 너희 엄마의 뜻이 아니었을까? 아빤 그렇게 생각해. 그 시절 장인어른께서 아내와 처남을 생각하며 자수성가하시고 이렇게 번듯한 기업의 대표가 되신 원동력도 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또 죽게 하는 것도 결국엔 가족 때문이고 사랑 때문인 거죠. 장인어른께선 딸에게 못다한 사랑을 지금 제 딸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세진아, 세미야, 이 복덩어리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소녀들이 왔을꼬. 할아버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랑 저희랑 늦게 만났으니까 늦은 만큼 더 오랜 시간 함께 해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똑똑한 소녀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100살, 아니 200살까지 살아서 너희에게 제일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마. 사위 고맙네. 이렇게 우리 소녀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장인어른의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두드릴 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저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되겠죠? 아내를 잃고 끝난 줄 알았던 제 삶은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계속되고 있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제 아내도 그런 저희 가족을 보며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시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바로 그것의 산 증인이니까요. 제 말 한번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언제나 사연 들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